혹시 이 이야기 중에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라거나 추가하고 싶다 라는 점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もう十分言っていただいたので、もう帰ろうかなと思って。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소설 쓰는 김중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묵직한 영화를 보셨는데 잠시 죽음과 삶을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고요. 감독님과 좀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뜻하지 않게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서 발음이 평소보다 약간 부정확한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예전에도 제가 그렇게 발음이 좋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야카 제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봐주십시오. 인사 한번. はい。はい。アニョハセヨ。プラ75を監督しました早川千恵と申します。皆さん遅い時間まで残っ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제가 GV 진행은 많이 해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감독님께서 지금 연이은 인터뷰와 행사 때문에 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감독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감독님이 했던 인터뷰 중에 이 영화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제가 해드리고 뒤이은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감독님의 수고를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감독님께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느끼고 그런 게 영화를 만드는 동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당신들도 이 시스템에 가당하고 있는 방관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이런 건 창작자가 사실은 자기입을 하기 좀 민망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노인들이 플랜 75를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는 걸 꺼리고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압박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등장시킨 것은 노인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유대감을 다루면서 일본에서는 일하는 간병인 중에 외국인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많은데 필리핀 사람들은 공동체 유대감이 강하고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공동체 유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회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모두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인 건 정부가 뭘 하든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고 싶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의 출발로서 이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은 사가미하라 장애인시설 흉기 난동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은 장애인시설에 침입한 젊은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있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한 남자가 저지른 특수한 사건이 아니고 편협함과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 때문에 끔찍함을 느꼈고 그 사건이 이 영화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독님 모시고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이제부터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혹시 이 이야기 중에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라거나 추가하고 싶다 라는 점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もう十分言っていただいたので、もう帰ろうかなと思って。
저는 제일 이제 그 조사를 하면서 좀 놀라웠던 지점이 예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을 했단 말이죠. 그때 본 관객들의 평 중에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어디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한 사람의 삶을 쫓아가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기가 쉬운데 이 영화는 4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감독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쫓아가기보다 플랜 75라는 사건의 진성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4명의 등장인물을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감독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성적인 분인가요? 감성적인 분인가요? 自分では感性的な方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 그런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음에도 아주 절제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연출을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そうですね、この物語って一歩間違えるとすごく感傷的でメロドラマになってしまう題材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してしまうとその物語の主題がぶれてしまうので、本当になるべくその感傷的にならないように冷徹な眼差しでこの起こっていることを見せようというのは意識していました。 네, 저는 영화 전문가라기보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단편과 같이 놓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감독님의 이 영화는 실은 고레타 히로카즈 감독님이 제작 기획한 10년이라는 프로젝트 옴니버스 속에 단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발전되어서 지금 영화로 전개가 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전 2개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플랜 75라는 걸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알리바이 같은 걸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훨씬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에는 장편과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요. 상담하는 곳에 날개알을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장편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데 단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편에 있었던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빠진 이유, 그리고 그 계란을 던졌던 멍한 눈빛의 청명이 장편에서는 빠진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まず一つ目の、質問の方ですね。もともと長編のプラン75を作ろうと思っていた時にテーニアルジャパンのお話をいただいたので、まずは短編版で作っ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当初5人ぐらい登場人物がいた中の1人を選んで短編版を作ったんです。それが市役所で働くプラン75をセールスしている、男性が主人公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彼の妻の、お母さんが認知症でプラン75に申し込む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悩むという話が中心になっていました。で、長編を作るにあたって短編で描いたその一人の登場人物のストーリーはまた繰り返して語る必要はないなと思ったのでカットしたっていうのが大きな理由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認知症の方をその短編の中で描いた時にその見た方の、友人からの、感想でちょっと忘れられない言葉がありまして、認知症の描き方がちょっと悲しすぎるというか、認知症になったら本当にそれが人生の終わりのような死にたいと思うほど辛いことだっていうような描き方をされている、だけれどもなんか本当にそうなんだろうかっていうような疑問を投げかけられて、その後私もいろいろリサーチする中で
必ずしも認知症であることが不幸では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考え方が変わってきたんですね。認知症になったからとして言ってその人が全く違う人間になるわけではないし、その人の感情は生きているし、なので特に認知症ということに関してことさらネガティブに映画の中で描くことはもうやめ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個人的に思うようになって、長編の版のプラン75では一切その部分は描かないことにした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 저는 그 감독님의 선택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더욱더 플랜 75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플랜 75라는 이름을 지은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플랜 75라는 이름을 직접 지으신 건가요? プラン75ってすごく保険のサービスのネーミングのような聞こえがするなと思って、人々がすごくアクセスしやすくて覚えやすくて便利そうに見えるものに聞こえるように、システムの名前としてプラン75って書いたんですね。さもいいプランのような、とってもカジュアルで手が届きそうで使いやすそうなイメージを与える、印象を与えるネーミングにしました。でそれをもうシンプルに映画のタイトルに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 우리가 보통 플랜이라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것,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플랜이라고 하는데, 75라는 건 제거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플랜과 75가 붙었다는 게 정말 이걸 만든 사람들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네이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인한? そうですね、計画という意味もあるし作戦という意味でも使われると思うんです。作戦って何の作戦かというと、この場合ではもう高齢者を排除していく、この世界から抹殺していくという作戦。 작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너무 무서운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일종의 저는 SF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SF 영화, SF 소설은 세계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셨습니다. 일단 10만 엔을 주고, 그리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상담 서비스, 그리고 장례 서비스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이상한 게 15분간의 상담 서비스인 것 같아요. 15분만 얘기를 들어주는 그 이상한 제도가 있는데, 중간에 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하다가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죽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게 콜센터 직원들의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왜 이런 설정을 하셨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분명히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삶에 미련이 생겨서 죽지 않으려고 할 사람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를 넣었던 이유는 뭘까요? やはりそもそもこのプラン75の真の目的というのが高齢者の数を減らすこと、それで、支出を減らすこと、社会保障のっていうことなので、でもそれを遂行するためにはできるだけ申し込みをするハードルを下げる、簡単に誰でも簡単に申し込めるような工夫というか作戦ですよねが必要で、それが巧妙であればあるほど非常に不気味なものがように見えるかなと思って。 이렇게 작전을 잘 짜시는데 혹시 정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제안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来ませんでしたけれども、でも短編を作った時に厚生労働省の人たちに呼ばれて、そこのオフィスで短編を上映してみんなで話すディスカッションするっていう会には招かれました。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そうですね、これは絶対こんなことは起きませんよっておっしゃる方がいるかと思えば、いやいやこれありえますよというふうにすごく危機感を持っている職員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 전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몇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범상치 않은 사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는 주인공의 한숨 소리를 악기가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인공의 복잡한 머릿속을 음악이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중에 앞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볼링장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사운드가 확 커지면서 아 젊음이란 이런 사운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단출하고 미니멀한 사운드를 좋아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비트가 강한 음악들을 좋아하는구나. 그 사운드의 대비가 어쩌면 젊음과 늙음의 대비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볼링장의 저는 장면을 찍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そうですね、ボーリングシーン、私も一番好きな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死ぬと決めた主人公の道が陽子という若い女の子と出会って、自分が若い頃に行っていた同じボーリング場に行くんですが、もうすっかり変わってしまって、流行りの音楽も全く変わってしまって、でもすごく楽しい時間を若い人と過ごす、そのアンバランスさとミスマッチ感が今まさに死にゆく、女性と若い人たちも生きるパワーにあふれている若い人たちの中の消え入ろうとしている道という女性っていうその対称性というかアンバランスさがすごい切なく感じたというか。 저는 이게 혼자 그 장면 보다가 울었는데요. 울었던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비트에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지 않나. 일렉트로닉 하시는 분들은 가장 슬픈 음악은 아주 격렬한 비트 속에 애잔한 멜로디가 흐를 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장면 자체가 그런 느낌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이제 플랜을 세우고 있는 정부 혹은 보이지 않는 정치인의 목소리들과 일반 대중들이 싸우는 이야기, 전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묘하게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비를 거는 그런 전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주인공들은 반항을 하지 않아요. 정부 혹은 이런 음험한 정치인들의 그 수법에 반항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저는 최소한의 반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치는 죽음보다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삼촌의 시신을 유기하고 마리아는 그걸 돕고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최소한의 일밖에 없을까? 혹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이런 플랜을 부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다 そうなんです。スーパーヒーローが登場してこの世の中をひっくり返したり敵を倒してくれたらいいんですけれども、そう簡単にはことは運ばないので、どうすればいいか本当に私も途方に暮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んな中で、唯一の希望、あとは可能性の芽生えとして、この映画の中に込めたのが、一つは未知が最終的には自分の意思で生きることを決めたっていうこと、
あとは若い2人がですね、ヒロムとヨーコっていうプラン75にの側で働いてた2人がそのシステムのおかしさに気がついて、その気づいたこと自体がおそらく彼らが変わっていく、その小さなさざ波がどんどん広がっていって大きな変化にいずれつながってほしいという、願いというか希望を込めて、そこまでしかこの映画では描け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 그래서 어쩌면 영화에서 보통 영화에서 잘 연출하지 않는 방식이 카메라가 배우가 카메라를 정면 응시하는 곳인데, 영화 시작하자마자 리치가 카메라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바로 그 노인이야.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노인이 바로 나야 라고 응시를 하는 것 같았고, 또 가운데 보면은 요코가 갑자기 그 뒤에서 매뉴얼을 얘기하고 있는 관리자 얘기를 듣고 카메라를 응시하는데 이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어쩌면 감독님이 굉장히 직설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 연출할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そうですね、まず未知が冒頭でふっとカメラを見るシーンについては、彼女にこれから起こりうる、来たるべき危機の気配を感じた。それでふっと見るっていう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あそこで観客と未知が目を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今完全なる映画フィクションとしてあなたたちはこの映画を見ているけれども、そうじゃなくてこれはあなたたちの生きている世界の物語なんだよっていう、投げかけに少し感じてもらえたらなって思ったのが一番最初の方はそういう意図がありました。で、最後の方のヨーコが見るシーンについては、ヨーコっていうプラン75の側で働いていた彼女は最初は全く罪悪感っていうものはない、罪の意識はなくプラン75で働いているんですが、未知と合流す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自分がやってることに疑問を持つんですね。プラン75というものがどれほど非人間的なシステムかということに気づく。で、その時に自分の後ろでそのトレーニングしている女性がいかにうまく高齢者を死なせる、誘導するかっていう話をして、本当におぞましいというか、ゾッとするっていうシーン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カメラを見た彼女っていうのは、そのゾッとする恐ろしいシステムに自分も無意識に参加していたっていうことに気づいて、でかつさっきと同じようにこれを見ているあなたたちもこの社会に生きている私たち一人一人がそれに加担して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その問いかけをしたかったっ